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상징이 되는 그 지금 가장 우리나라 모든 장소 중에서 가장 핫한 곳이라고 할까?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뭐 명동보다도 광화문이죠. 광화문에는 두 위인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상과 세종대왕. 우리는 당연히 보고 있지만 두 분 다 조선시대의 위인이죠. 그리고 우리 화폐들이 있죠. 화폐는 이제 그 나라의 위인들을 예, 그려놨는데 지금 통용되는 화폐에 있는 위인들은 전부 조선시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조선시대의 연장선에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어떤 정치 세력에서 말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물론 위인이 있지만은 그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이쪽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이쪽에서는 또 아주 반대하고 이쪽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이쪽에서는 반대하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통일이 되지 않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의 위인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화폐 이제 올리지 못하고 그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럼 아직도 조선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물론 아직 대한민국의 역사가 짧으니까 뭐 우리나라 위인들 그래도 조선시대의 영향을 아직 많이 받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대한민국의 위인도 한 3, 40% 내지 그 정도는 있어야죠. 근데 없게 되는 거. 그렇다고 뭐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어디서 그냥 또 지금 여기서 뭐 어느 특정 이쪽 정파 이쪽을 이제 두둔하고 그런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럼 본문을 봅시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며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던 소위 한국인 광우병 취역 괴담이 있었다. 네, 또 그런 시위가 있었던 거죠. 광화문에서. 저기 그 뭐라고 할까? 뇌 송송 구멍탁 이제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은.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럼 미국에 그런데 실제로 광우병이 발생했냐 하면은 캐나다에서 조금 나왔다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미국에서 광우병, 그 넓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안 생겼는데 왜 한국에 와서 광우병이 생기냐? 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반박을 하니까 하는 말이 한국인은 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인들은 그것이 면역이 돼서 견딜 수가 있는데 미국 소고기를 한국인은 미국 소고기를 먹고 이제 광우병이 걸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쪽, 이제 이쪽을 찬성하는 그런 시위를 대우호적인 곳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걸 아주 비판할 수밖에 없죠. 이건 한국인에 대한 모독이다.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하다. 이건 뭐 정신 이상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집단적으로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도 자라보던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것처럼 한 번의 그 공포증 트라우마의 근거가 생기면은 뭐 별로 무서워할 것이 아닌데도 자꾸 무서워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큰 집단적으로도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한국인은 광우병에 특히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건 뭐 집단적인 정신 이상이다 그렇게까지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럼 우리가 다만 참 이상한 현상이다 이렇게만 보고 넘어갈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오지의 원주민은 오랫동안 평화적으로 살아왔기에 전쟁을 모르고 각종 질병에도 취약했다. 이제 그 대륙 중심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는 이렇게 막 서로 경쟁을 하고 싸우고 그랬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능력도 발달했지만은 여러 가지 질병과 뭐 여러 가지 뭐 생존에 위협을 주는 많은 것을 견뎌냈죠. 그런데 오지에서는 그런 경쟁이 없으니까 그런 그 저항력이라든지 뭐 물리적인 싸움의 저항력 그런 건 물론이고 질병의 저항력 그런 것도 길러지지가 않았죠. 물론 또 지역 자체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각종 질병 오랫동안 평화적으로만 살아왔기에 전쟁을 모르고 각종 질병에도 취약했다. 이러한 원주민을 침략자들이 질병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몰살한 일은 인류 역사상 적지 않았다.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하면서 인디언들에게 얘들 잠자리 편안하게 해주마 하고 담요들을 선물해 줬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 이제 균이 들어있죠. 그런데 인디언 쪽은 이제 유럽의 그 세균 그런 거에 저항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몰살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불합리한 갈등 요소는 과거의 역사를 반추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이겁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심리 증상이 전생 등 과거의 기억을 상기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는 것처럼 뭐 꼭 전생 아니라도 현생의 자라를 보고 놀란 거,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 자라를 다시 들이대면서 이거 안 무섭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치유될 수 있겠죠. 집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개인이나 집단이나 이런 걸 이제 그 좀 불합리한 경향을 보이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인 광우병 취약 괴담을 퍼뜨린 사람도 우리와 같이 사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 상당수의 우리 국민을 차지하는 함께 가야 할 우리 국민입니다. 그들을 치유해야 할 것이지 그들을 자꾸 정신병자 그렇게 매도하면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집안에서도 문제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내보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치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는. 근데 아까 참 조선 얘기하다가 또 이제 일반적인 그 광우병 취약괴담 얘기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단원의 제목인 끝나지 않은 근세조선의 역사에 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세조선의 건국에 여진족은 많은 기여를 하였다. 여진족에 관해서 예전에 많이 했었죠. 이 앞부분에서도. 그러니까 그 우리 한국이 있으면은 여기까지가 고려 때까지의 영토였죠. 그리고 저기 그쪽 함경도 요 지방은 금나라 영토죠. 근데 송나라 때는 그러다가 이제 원나라는 당연히 이제 점령했다가 그러니까 이 함경도는 어쨌든 그 고려 때까지는 우리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쪽을 이성계가 이쪽의 통치자였죠. 근데 이성계의 출신에 대해서는 전주이수로서 이쪽에서 전주에서 살다가 망명해서 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신분 세탁인지 아닌지 그거는 우리가 어찌 보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일설에는 이성계 스스로 여진족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이렇게 막 6대조가 이렇게 이쪽을 통치했으니까 그 사이에 혈통도 많이 그렇고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사실이 중국에서도 무슨 그 실제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북방인들이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문화가 뒤처져 있다가 나중에 이게 깨어나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중원을. 그런데 이들의 지도자는 오히려 이제 중원 출신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청나라 뭐 저기 뭐 권룡제 강희제 뭐 한족과 관련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런데 어쨌든 특정 개인이 어느 쪽의 영향을 받았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성계는 분명히 이쪽의 여진족 세력이었다 이거죠. 이성계가 여진족이라는 설도 있으나 전주 지방에서 함경도 지역으로 망명을 가서 그곳의 여진족을 다스려왔다는 기록을 믿어도 다를 것은 없다. 다를 것은 없다. 여하튼 이성계의 전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전에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이성계의 전기에 나오는 퉁지란 뭐 그럴 것뿐만 아니라 근래의 드라마 정도전에서도 그 이성계를 도우는 여진족 이지란으로 돼 있나? 그러니까 그때는 성 바꿨죠. 나오죠. 등을 비롯해 여진족이 조선 건국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여진족 세력 당연히 이쪽 세력이었던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고려를 지배한 거니까 마치 중국의 원나라 청나라 만주 지역에서 이렇게 중원을 점령하거나 몽고 지역에서 중원을 점령하거나 그거나 똑같은 식의 형태의 나라입니다. 근세 조선도 결국은. 그래서 세종은 이 공로를 잊지 않고 사대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진족을 통합하였다. 이것도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 한 몇 년 전에 드라마 대왕세종 이런 얘기도 나왔죠. 거기서 그 여진족을 통합하는데 고리타분한 이기적인 사대부 양반들이 그들과 어찌 피를 섞느냐 막 근데 관대한 세종대왕께서 드디어 여진족을 우리 국민으로 통합을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당연히 그 후손들은 세종대왕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세종대왕을 받들어야죠. 미국에서도 링컨 대통령을 흑인들은 존경하듯이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서 이 미국의 정상적인 국민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흑인들은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죠. 마찬가지로 조선과 대한민국의 여진족 후예들은 이제 세종대왕을 특히 존경하고 좀 아주 숭앙할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아니었으면 한국 국민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변방 소수민족 뭐 그 정도로 됐겠죠. 그냥 야이 벌판에서 그냥. 이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임진왜란 이전까지 북방 접경 지역과의 분쟁이 없었다. 그러니까 고려 때는 계속 그렇게 여진족의 침략 이런 걸 막 그랬는데 통합을 했으니까 물론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통합한 여진족이 전부가 아니니까 여기 또 있고 여기 또 있고 여기 또 있고 그냥 계속 또 뭐 통합하지 반발하는 민족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그런 것은 좀 없었다고 봐야죠. 일단 큰 세력을 통합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하고 너무 다른 그러니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근래 요새 미국 영화 람보 같은 데서도 람보 2가 아니라 람보 1인가? 아주 월남전의 영웅적인 전쟁 영웅인데 이제 제대해서 오니까 그냥 사회 적응을 못해서 참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게 나오죠. 그런 일은 얘는 비일비재하죠. 이제 사람은 자기의 어떤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여진족은 그러니까 북방에서 아무래도 거친 환경에서 싸움과 그것을 더 많이 훈련받은 종족인데 이제 그 이성계를 쫓아가서 이렇게 조선을
아니 고려를 세우는데 고려를 점령해서 그러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찾아오자 무예의 강한 족속들의 필요가 없어졌다. 그들은 세금 면제 이외에는 혜택이 없었다. 그렇게 크게 그렇게 필요가 이제 그 어떤 이제 처음에 전쟁 그 나라를 세우고 그럴 때는 이제 그 많은 쓸모가 있어서 대우를 받았지만은 그런 것이 그럴 일이 훨씬 적어지니까 그 용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들은 세금 면제 이외에는 혜택이 없었다. 그 세금 면제도 굉장한 혜택이죠. 우리 그 학교 때 배운 이제 그 조선시대에 양민들은 상민들은 그 세금을 냈는데 천민은 세금을 안 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그 세금 천민을 배려해서 그럼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천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그야말로 진짜 그 조선 초기에 이제 그 건국에 기여했고 그리고 귀화를 시키고 융화책으로 너희들 들어와서 살라 세금 안 면제해 주마 그렇게 해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진족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반면에 중국의 원나라와 청나라는 이게 시대가 다르지만 상당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은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반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몽고족과 만주족은 중원을 점령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아주 귀족 상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고 귀족 계급으로서 많은 혜택을 누렸죠. 몽고족과 만주족은 그런 거에 비교할 때 형편없는 대우라고 볼 수 있죠. 예, 이 한반도에서도 결국은 중국 대륙의 축소판으로 북방 이제 그 야인 족속들이 있는데 이들을 이제 싸움이 많을 때는 이용해 먹다가 좀 평화가 오니까 중국처럼 그런데 평화가 와도 계속 귀족으로서 대우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세금만 면제하고 니들 무식하니까 니들 맘대로 살라 그냥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유랑극단 그런 거 같은 걸 많이 했겠으리라 봅니다. 결국 정착하여 생산에 종사하기에 서투른 그들은 유랑하여 천민이 되었다. 그러니까 천민은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부역에서 면제되었는데 이것은 천민을 불쌍히 여겨 배려한 것이 아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배려를 받은 집단이 천민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건국에 기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정착해서 농사 짓는 건 서투르다는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니들 들어와서 이렇게 좀 세금도 면제해 줄 테니까 그냥 어떻게 살라 알아서 살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천민과 같은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도 체질이 안 맞으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천민으로 전락한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게 천민 그 사람들이가 왜냐하면 일반 양민들이 그 신라 고려를 이어온 그러니까 한민족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경멸했으니까 저절로 천민이 된 거죠. 조선은 건국에 이바지한 그들을 토사구팽한 것이었다. 네. 이게 원한이 맺혀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원한이 풀어져야 하기에 한반도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여진족 후예로서는 중국의 원나라와 청나라처럼 사대부 계층을 누르고 이제 이들 무예의 강한 족속이 이들은 비록 지금은 망했지만 그래도 100년 300년 동안 그 문화민족과 그 지식인들을 누르고 귀족으로서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여진족 후예로서는 중국의 원나라와 청나라처럼 사대부 계층을 누르고 비한자 문화권 민족 문화가 다스리는 새로운 조선을 다시 세우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도 그 중국은 계속 한자를 쓴 것 같지만은 원나라는 분명히 한자 문화족이 아닌 몽고족이 점령해가지고 이 밑에는 한자를 쓰더라도 궁중에서는 몽고 문자를 썼습니다. 청나라도는 훨씬 더 한족 문화를
썼죠. 이제 몽고가 오래가지 못한 거를 교훈 삼아서. 하지만 거기도 공중에서는 만주문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죠. 그것을 병, 병, 병서 나란히 썼습니다. 병기했습니다. 그러니 어기나 이쪽이나 영적으로는 사실 다 통할 건데 이쪽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쪽으로 태어나고 이쪽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쪽으로 태어나고 이 기질 스타일은 비슷하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조선을 세워가지고 역시 이제 그 자기네들이 상류층에 속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조선은 아시다시피 그 왕권과 신권의 그 대립이 있었다고 그렇죠? 이 왕권과 신권이라는 것이 왕권과 신권이 대립을 하는데 아까 자꾸 얘기했듯이 왕권은 어디 세력입니까? 이쪽 세력이죠? 북방 세력입니다. 그 신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학자들은 되게 어디입니까? 영남 쪽? 그냥 그 중남부 그 전통 지식계급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왕권과 신권을 처음에 이제 왕권 위주의 나라가 됐다가 이제 나중에 신권 국가가 된다. 이건 제가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 신미대사와 훈민정음 청제 이 얘기에도 이것은 저기 그 정도 드라마 정도전 같은 데서도 그 정도전은 처음부터 태조 이후로는 계속 신권이 위주가 된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태종이 그걸 눌렀죠. 그리고 태종, 세종, 세조까지 계속 그렇게 세조의 그 사육신 그것도 역시 그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라는 해석이 더 맞죠. 이제 단종을 옹립했다는 것은 어린 임금을 옹립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하들이 그러니까 권한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대립이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성종 이후에는 이제 그 신권이 강화된 나라가 됐지만은 하여튼 초기의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왕권을 계속 강화시키려고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쪽 세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이었죠. 근데 이쪽의 이제 세력이 이제 워낙 또 강한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 역할을 했던 그 세력 그 뜻 바람대로는 되지 않았죠. 이제 조선은 물론 이제 그 청나라나 원나라가 이렇게 자기네 문자를 이렇게 한자 이외에 그걸 쓰면서 이렇게 이 나라를 운영했듯이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비한자 문화권 종족이 뿌리가 돼서 나온 국가니까 이제 다른 문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훈민정음이죠, 한글. 그러니까 고유의 글자를 또 하나 한 거죠. 이제 단지 이 한자 문화권 민족에다만 100% 의존할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중국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두를 써왔죠. 여기서는 한자를 쓰고 우리 말을 사용할 때도 이것은 그 신라 고려 무려 천년간을 이렇게 써왔던 것으로서 이것은 결코 우리 민족이 부족해서 글자를 못 만든 게 아니라 이걸로 충분히 문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예들은 그러니까 원나라와 청나라 같은 그런 조선을 세우고 싶어 했는데 조선은 결국 신권 국가가 되고 한자 문명의 국가가 됐고 완전히 글로 돌아갔죠. 조선 중기 이후에는 특히 광해군처럼 이제 북방 쪽에 친하려고 하는 왕은 아예 쫓겨나고 오히려 그러니까 임조 이후에는 전부 그냥 왕족까지도 전부 이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책에도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조선 후기는 조선 초기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선이 그런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한이 남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원나라나 청나라를 세웠을 때의 그런 그 목적이 이 한반도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조선의 건국에 기여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의 욕구는 다시 생겨나죠. 예? 다시 환생을 해서라도. 그래서 그 여한을 푸는 게 뭐냐면 다시 조선을 만들어서 그 북방 위주의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한자 문화권 민족 문화가 다스리는 새로운 조선. 한자가 공용어가 아닌, 공용 문자가 아닌. 그래서 그게 사실상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조선, 이제 북에서 조선을 이어받으니까 북쪽에서도 나름 그런 의미에서 조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이제 너무나 확고한 김일성 또 그 별개의 왕조가 있고 여기 대한민국의 이 남한쪽 땅에서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그런 것이. 그러니까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것을 너무나도 이렇게 세종대왕을 그러니까 훌륭한 군주라고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국군주 어느 나라든 초기의 그 건국할 때는 이 군주는 좀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지금이 조선시대라면 물론 당연히 초기의 군주를 아주 위대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미 다른 시대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또 그냥 개인으로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세습으로서 지위에 오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어떤 위인으로서 계속 어린이 위인전 해가지고 섬기라 이것도 참 좀 문제가 있고 세종대왕은 한양 500년가에서만 해도 한양 500년가라는 조선시대를 부르는 노래가 있죠. 거기서 그냥 세종하면 엄청나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평온히 지낸 군주였네. 그러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보다 그렇게 많이 서술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저 평온한 집권기를 보낸 보통 군주였다. 그렇게 그런데 물론 그건 또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또 다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역사상 그렇게 계속 그렇게 떠받들고 그랬던 군주는 아니었다 이죠. 그러나 현재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주로 숭앙됨은 물론 대한민국까지 포함하는 개국군주와 같이 추앙을 받고 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광화문에 이렇게 그냥 좌상을 세웠습니다. 입상도 아니고 그냥 탁 하고 그냥 뭐 백성을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다스리마 지도하마 이렇게 아주 그냥 손으로 어찌 보면 김일성 동상보다도 더 권위적입니다. 김일성 동상은 이게 서 있기나 하죠. 서 있기나 하죠. 세종상은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참 완전히 그냥 엄청난 그 우상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의 적지 않은 영혼은 뭐이 단위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목적 자체가 영혼 그거니까 고종의 대한제국에서 이승만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국가보다는 뭐 고종 임금을 뭐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 많지 않죠. 일부 역사가만 조금 인정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뭐 한 몇 프로는 존경할 수 있습니다만 또 상당수는 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현재 한국 내에 적지 않은 영혼은 고종의 대한제국에서 이승만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국가보다는 세종대왕 때부터 이어지는 국가를 새로 건설하는데 많은 미련을 두고 있다. 이런 게 일종의 또 그 진보 정권 이른바 그쪽에 또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재건국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전부 뭐 아니 뭐 상해 임시정부를 시작해도 결국 다 이승만이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냥 더 거슬러 하면 또 고종이고. 그런데 그 진보 정권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북쪽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딜레마 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런 거냐에 대해서 진보 정권은 그 위인을 설정하는 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는 이러한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양성화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내 여러 종족들이 서로 그 견해를 달리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 종족, 이쪽 종족, 이쪽 다 다른 거를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단일민족주의에서 그냥 서로 사상 이념 무슨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무슨 사회주의 이념이 달라서 생각이 다른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역사하고 또 별개죠. 그러니까 그냥 서로 네가 옳다 넌 잘못이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서로 입장이 달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이러한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양성화해야 하는데 본심을 숨기면서 하니 그러니까 뭐 거듭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도 미국 백인들은 미국 역사가 뭡니까 퓨리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때부터 우리 미국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건 그죠? 그런데 아까도 흑인들은 링컨에 의해서 드디어 그 미국 국민이 됐으니까 그때가 진정한 미국의 시작입니다. 흑인들 입장에서는 미국 인디언은 뭐냐면 반만년 역사를 가진 그냥 유서 깊은 나라죠. 미국은 이런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양성화해야 하는데 본심을 숨기면서 하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또 세종시 건립 문제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게 벌써 명백하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조를 이어온 나라. 미국의 워싱턴시 가장 시조를 그 수도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종시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 세종이라는 거예요. 참 권리 문제에 불협화음이 일어났지만은 결국은 세종파들이 왜냐하면은 이게 소위 진보 정권이라는 쪽은 물론이고 보수 정파라는 쪽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뜻이 달랐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상대적 북반계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는 것을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으니까 세종시를 이제 취소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그거를 막았죠. 그래서 결국 분열돼 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이 세종시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도 이쪽 이제 그 세종시를 위반한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런 일파들과 같은 동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박근혜 특히 낳고 막 하면서 보수니 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좀 허구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뒤에 부자연스럽게 세종대왕상을 덧붙이거나 하는 여러 혼란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막 입상 그것도 참 위치가 참 이상하죠. 그 세종상인데 그냥 앞이 탁 트인 게 아니라 앞에 그냥 이순신 장군상이 있죠. 마치 그냥 물론 뭐 그거 세종상을 만든 사람은 더 크게 만들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순신 장군상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지만 또 너무 크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모호하죠. 그냥 이순신 장군상 또 높게 솟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세종상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그 우상화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여진족의 후예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한글 학회라는 곳이 있죠. 세종대왕의 어떤 그런 그 업적을 기리고 그냥 한글을 뭐 최고의 어떤 글로서 세계적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여러 활동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한글을 무슨 어떤 그 발전시키거나 한글의 표현력 지금 한글은 성조 표기도 못하고 지금 참 단순하고 해서 불편이 많죠. 이제 지식 언어로 쓰기에는. 그런데 그런 걸 발전시키는 노력은 하나 안 하고 오직 그냥
한글이 세계 최고의 우수한 문자다 이것만 강조하고 한자를 안 쓰게 하는 그런 역할, 그런 운동만 하고 있죠. 이제 한글학회라는 곳이. 그런데 최근에 나란 말싸미 영화가 나왔죠. 여기 나오는 그 소재로 이제 신미대사가 한글 창제를 했다는 그런 얘기.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감독이 너무나도 이제 그 리버럴한 생각을 해가지고 신미대사가 세종대왕을 아주 그냥 보다 더 기여를 많이 했고 이제 모든 걸 다 지도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걸 굉장히 분개한 곳이 바로 이제 한글학회나 그쪽입니다. 예? 한글을 대단하게 떠받들고 그런 거는 그 영화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죠. 한글이란 건 대단하다. 그럼 한글학회는 당연히 한글을 대단하게 추워주는 영화니까 역시 좋아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종의 공로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깎아내렸으니까 알려진 것보다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한글학회. 그러니까 결국 한글학회의 본질이 한글이라는 것보다는 세종대왕 이제 그 기념사업회 세종대왕 이제 신앙 그런 모임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뿌리는 여진족 그런 쪽에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민으로 편입시켜준 세종대왕의 은혜 그것을 이제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한국민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딜레마 중에서 그 갈등 중에서 가장 지금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먼저 끝내고 합시다.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은 과거 박해받은 원혼을 달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우리가 침략자라 비난하는 일본도 아이누족의 원주민 권리를 인정하고 달래며 배상하려 하는데 자기 국내에서는 이 피해자들을 이렇게 배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노력이 없다. 물론 한국은 이제 또 종족의 구분이 거의 멸종했으니까 고대 한반도 토착인 이건 제가 뒤에 좀 나옵니다. 그건 사실상 멸종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하지만은 그런 노력이 없다. 그래도 제사라도 지내면서 그런 이제 그 달래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기 전에 토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죠. 네, 한국을 크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진 이제 그런 종족이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편입해가지고 이런 이제 일파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종 때의 조선 초기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많이 또 그 이민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외국 이쪽에 살다가 이제 한국 땅이 살기 좋으니까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쪽에서 신라 고려 시대에는 한문과 이두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어왔죠. 그러면서 그 한자 문화로 1500년을 이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최만리 선생 같은 사람이 말도 세종대왕한테 항소하는 게 우리가 이두를 1500년 써하면서 아무 불편이 없는데 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합니까? 그랬는데 근데 사실 이두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약속에 의해서 마치 그냥 지금 중국의 그 외국어 표기가 전부 어떤 약속에 의해서 정해져 있죠. 어떤 한자. 그건 약속에 의해 정해져야 됩니다. 아무나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령 구름이라는 것을 이두로 쓰면 구름, 이렇게 씁니다. 이건 그러니까 표준어만 결국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 소리가 제각기 나오는 거 이걸 그때 표기를 할 수가 없죠. 이제 표준어밖에는 쓸 수가 없죠. 이두는. 근데 하물며 여진족과 그 외족이 들어오는데 많이 대거 이민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어려운 이두를 다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통합을 위해서 더욱 세종대왕은 소리를 그대로 쓰는 쉬운 글자 그거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기존의 최만리라든지 그런 이제 그 기존 양반 학자들 입장에서야 물론 이런 거 필요가 없겠죠. 이제 하지만은 전 여진족과 외를 통치해야 할 그런 세종대왕 입장에서는 이두만 가지고는 힘들다. 전체 소리 글을 그대로 받아 적을 수 있는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문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통합이 됐는데 이 두 사람은 둘 다 이 두 부류는 여진과 외는 조선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다.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사회적으로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상류층이 되지 않듯이 이때도 옛날에도 다 그러니까 어떤 뭐 침략을 해서 들어온 이주민이라면 몰라도 들어온 그냥 아무런 힘없이 그냥 들어온 외국 사람들은 당연히 하층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진족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고 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양반들하고 달리 근본 없는 사람들이죠. 외의 후예들. 이 사람들이 조선시대에는 하층민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벌써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양반들 조선시대에 잘 지냈던 그런 우리 민족들 상류층은 지금은 많이 운세가 꺾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 운세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 조선시대 때 이렇게 그 공부를 최만리 선생처럼 뭐 하인들과 하층민에도 한자를 가르치라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훈민정음으로 최하층민은 아주 쉽게 글을 쓰라 문자 생활 하라 그렇게 했으니까 공부를 안 한 거죠. 이제 하층민들 조선시대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운세가 올라가지고 상류층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운세가 좋은 사람들이 상당히 좀 어떤 영적 자질이 좀 부족한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경우가 좀 자꾸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나. 그러니까 그 과거의 낮은 신분에서의 그 어려운 그거를 보상을 받아서 이제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데 이 낮은 지위에 있을 동안 영적 수련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러다 높이 올라간 사람은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어떤 이제 그 여러 정치적으로 많이 사태가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그 어떤 그 인터넷 정치 여성 농객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극좌 극우 같은 사람들이 너무 자기 해먹으려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정치는 물론이고 뭐 심지어 유튜브까지도 지들끼리만 해먹는다 이겁니다. 극좌하고 극우가. 그리고 그 진짜 중도에서 그냥 올바른 이런 치우침 없이 판단하고 생각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정치도 들어가기 힘들고 심지어 유튜브도 탄압을 받고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극좌극우라는 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그 이념이란 무엇인가 그 단어를 다시 보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수 진보 이게 다 거짓말이고 사실은 종족끼리의 싸움이라고 그런 게 저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념 이런 건 다 맞지 않으니까 여러 행동 보면 다. 그리고 이 중도라는 것도 말이 좋아 중도지 사실 인간이 이제 지금의 인간사회 발달 상황을 100% 중도로 측정하기는 어렵고 이 접근 방식에 따라 우파 좌파 이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중앙의 올바른 방향에 이제 그 수렴하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중도이고 중도이면서도 이제 접근 방식이 오른쪽이면 우파고 왼쪽이면 좌파 이건 자세한 건 다른 그 이념이란 무엇인가 그걸 참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농객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짜 중도를
가려 하는 그 접근 방식에 따라 좌우는 얘기할 수 있더라도 그러한 이제 진지한 사람들이 많이 목소리가 그 눌려지고 이렇게 극우와 극자 이 사람들이 이념 자체가 그 행동 자체가 이념적인 극우나 극자하고 일치하느냐 그거는 오히려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오히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극우 극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서로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적폐로 생각하고 적이라는 말과 적폐라는 말의 적자는 다른 말이죠. 다른 글자. 하지만 어쨌든 서로 싸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화합 못할 도저히 그럴 사람으로. 근데 이 화합 못할 사람으로 이렇게 왜 싸우는 것도 다 이유가 있죠. 이념? 뭐 이념도 소신에 의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자기 파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리가 먼 파벌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런가? 그것은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면은 과거에 뿌리가 이쪽이었던 사람들 전혀 멀리 있고 화합이 일치되기가 않죠.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당연히 이 한국이란 나라가 이쪽으로 가야 자기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이쪽 사람들은 한국이란 나라가 이쪽으로 가야 자기들한테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신라 고려 때 계속 이렇게 한국 민족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좀 오히려 중도적인 이렇게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여진이나 외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몇 번 어떤 뿌리가 여진족 뿌리의 어떤 그런 좌파 그런 집단이 있다 그런 얘기를 몇 번 논설로서 얘기하니까 이거를 이제 기존 이제 보수 세력이란 쪽에서는 제 말 그런 거를 활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가만히 있었지만은 이 좌파 쪽에서는 저 얘기를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금방 대응 논리를 해서 끄집어 나온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토착 외구입니다. 토착 외구. 그러니까 이때 바로 이렇게 외구했던 사람들이 귀화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서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여진족 출신 입장에서는 이쪽 토착 외구가 자기하고 도저히 융합할 수 없는 세력이니까 이렇게 배척할 수밖에 없고 이쪽도 이건 이쪽대로 이쪽을 이제 화합할 수 없는 상대로 생각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제가 이제 품어왔던 그 의문도 여기서 좀 풀려났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제 비한자 문화권 종족이니까 한자를 이제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 물론 그런 세력은 이쪽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보수 세력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또 보수라는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그러니까 한자를 지키고 그럴 것 같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오히려 우파 뭐 자유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쪽에서 오히려 그 전통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무슨 산업공상이 잘못되었다느니 무슨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과거 양반들이 뭐 어떻게 전부 잘못되었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들도 어떤 시장 경제라든지 그 해양 세력 이런 면에서는 보수 세계적인 보수 파를 속하는 것 같지만은 이 대한민국 한국이란 땅의 상황에서 볼 때 이 한국 땅의 전통적인 보수 세력은 아닌 것이죠. 이제는 외에서 이제 근세 편입했거나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땅의 전통 문명 그런 문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그 정치판에서 벌이고 있는 그 토착외구 프레임 그거에 대해서 보수 측이라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어떤 정치 여성 농객이 이렇게 극단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념적인 극단이 아니라 결국 뿌리적인 극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는 그러니까 여진과 외입니다. 여진과 외의 이런 그러니까 이게 서로 도저히 자기는 합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서로를 적과 적으로 삼고 적폐로 삼고 이렇게
싸웁니다. 근데 이 두 극좌 극우가 아닌 이제 진지한 사람들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 뜻은 결국 뭐냐면 우리 신라와 고려를 잇는 우리 전통 한국 땅의 그 민족 문화와 민족의 성, 그리고 그런 모든 그런 것이 좀 더 이제 비중을 좀 더 차지하고, 자, 이런 양극단 세력보다 대한민국의 이제에서 좀 더 중심을 잡고 그런 세력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